다음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대치 상황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사일 4발, 화성 12형 미사일 4발을 괌에서 30에서 40km 정도 떨어진 바다에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협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먼저 어제 나왔던 북한의 성명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오전에도 괌도의 공중비석들은 남조선 상공인 나라들로 광기 어린 실전 연습을 벌여놓았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때 없이 남조선 상공인 나라들로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 공갈하고 있는 미제의 핵 전략 폭격기들이 들고 앉아있는 엔도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지하고 미국의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은 충분히 검토 작성되어 곧 최고사령부에 보고하게 되며 우리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미국이 일컫는 예방전쟁이라는 선택권이 과연 미국에만 있겠는가? 미국이 자기 나라 땅을 그 누구의 공격도 받을 수 없는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허황한 망상이다. 미국이 자기 나라 땅을 그 누구의 공격도 받지 않는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허황한 망상이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릴 4분 나오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SBS의 임광기, 김영환 논설위원 이렇게 4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괌을 겨냥했다. 오늘 저 성명은 어제 나온 북한 전략군 대변인 명의 성명이고요. 오늘 또 나온 성명이 있죠? 보다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가지고 이제 괌을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성 12호 미사일 4기를 발사해서 괌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다 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니까 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연이어서 계속 구체적인 내용까지 얘기해가면서 공격 위협을 하니까 괌 주민들이 평상시에 관광지라 해서 평온하게 지내오다가 이런 위협받으니까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괌에 미군의 군사기지가 있고요. 괌 주변에 화성 12형 미사일, 화성 12형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입니까? 예, 북한이 개발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것을 놓고, 사거리를 놓고 좀 의견이 분분한데, 4,800에서 한 6,000km 정도가 되지 않겠냐, 최대 사거리가. 그러면은 거의 ICBM급에 거의 가까운, 그래서 준 ICBM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 정도 거리라면,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한 3,50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거리는 충분히 극복하고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그 다음에 기존에 원래 그 공격을 위해서는 북한이 무수단이라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수단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력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방어 체계를 소위 교란을 하고 혹은 그것을 뚫기 위해서 화성 12를 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괌은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괌에 여행 가셨던 분도 많으실 거고요. 한 20년쯤 전에는 신혼여행지로도 각광받았던 곳인데 전체 인구 17만 명 가운데 우리 한국 교민이 한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괌을 겨냥해서 거론하면서 미사일을 날리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 현지에서 살고 계신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 걱정 안 될 수가 없는데요. 괌 한인회장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분위기 들어봤는데요.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저희 한국 사람은 별로 하도 많이 들어서 동포들은 별 움직임이 없는데, 현지인들, 괌에 사는 저희 한국 사람을 뺀 외국 사람들은 좀 걱정스러워 하죠, 지금. 50개 주에 있는 큰 공군기지 다음으로는 전략적으로 중국이 커지면서
자, 괌 쪽에 이제 미국이 전진 배치를 해가지고 많이 커지고 있죠. 처음으로 이제 괌을 지명을 했기 때문에 현지 최고 책임자로서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뭐 본토 대학관하고 긴밀하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발표가 정식으로 왔기 때문에 뭐 한 2, 3일 정도는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교민분들도 좀 걱정은 하시겠네요.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그런 걱정은 하지는 않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관광객이 줄어들므로써 이제 관광 쪽에 종사하시는 한인 동포들이 그 수입에 영향이 생기겠죠. 조진영 괌 한인회장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괌 주지사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디 칼버 괌 주지사가 과연 어떠한 성명을 발표를 했는지, 그리고 미국 정부의 틸러슨 국무장관은 또 어떤 입장 밝혔는지 저희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I'm working with Homeland Security, the Rear Admiral, and the United States to ensure our safety. And I want to reassure the people of Guam that currently there is no threat to our island or the Marianas. My Homeland Security advisor, who is in communications with Homeland Security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notes that there is no change in the threat level resulting from North Korea events. And additionally, I've reached out to the White House this morning. An attack or threat on Guam is a threat or attack on the United States. They have said that America will be defended. Well, one of North Korea's responses was to say it's going to direct missiles at Guam. That's exactly where you are headed right now. Would you consider rerouting? Well, look, the North Korean missile capability can point in many directions. So Guam is not the only place that could be under threat. No, I never considered rerouting the trip back, and I do not believe that there is any imminent threat in my own view. 괌 주지사나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이야기는 괌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없다.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한인회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살고 있는 한인분들, 교민들은 별로 동요하지 않는데 현지 주민들, 그렇죠. 미국인들이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안정감 있고 침착한 거고, 아주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안보 불감증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사실 우리 이제 남한에서도 이 북의 미사일이나 핵무기 얘기 나올 때마다 별로 동의하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뭐 사재기를 한다는 것도 없고. 괌도 마찬가지인 거죠. 북한에서 워낙 그동안 여러 가지 핵실험인지 미사일 실험인지 할 때마다 위기설, 몇월 위기설, 몇월 위기설, 전쟁이 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있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이번에도 진짜 미사일 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도의 마음들이 있는 것인데, 하지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맞이했던 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은 괌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은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제가 임광희 위원한테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미국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게, 제가 2013년 1월에 특파원 마치고 들어올 때도 이런 북핵 위기가 상당히 고조가 돼서 미국에서 모든 방송들이 한반도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정작 서울에 오니까 한국 방송에서도 주연에서 취급은 하고 있지만 한국 분들은 대단히 침착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언론들이 한국인들을 서울이나 이런 데서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놀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이번에도 그런 기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이제 그 서울발 기사를 썼는데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한 한국인들이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심드렁하다. 예, 보면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다다랐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미동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는데, 역시 미국인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그 북한의 어떤 위협 속에 살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은 뭐 북풍이라든가 이런 또 안보를 너무 강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저기 굉장히 위험한 나라고 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너무 침착하다, 안보 불감증 아니냐 이렇게 여길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어쨌든 이런 북한의 위협을 또 정권을 위해서 악용을 했던 측면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좋은 모습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좀 안이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건 아닌지.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제 학습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자체가 옳으냐 나쁘냐는 이제 일단 차치하고요. 많이 당해보면은 이게 거기에 익숙해지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경주의 지진을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이건 지진도 아닐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무슨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거 처음에 나올 때는 닭 안 먹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겁을 먹었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구나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학습 효과인데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옛날부터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웅평 씨가 중국에서 비행기 몰고 내려왔을 때요? 그때 완전히 난리 나지 않았었어요. 전쟁 난 걸로 알고 뭐 집으로 다 돌아가고.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강한 지금 안보 위협이 있어도 이제 여러 차례 겪으면서 이제는 학습 효과로서 이제 상당히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욱 의원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뭐 익숙해진 측면이 있지만은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천안함 폭침이 났을 때 혹은 연평도 포격이 났을 때 우리의 반응들이 너무나 담담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국내에 대한 공격이 우리 군인에 대한 공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뎌진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이전 정부에 특히 불만이었던 것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 국민에게 전부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방위 훈련 같은 걸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북한 미사일 발사하면은 전국에 사이렌 울리면서 일단 발사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서 그런 이 만에 하나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뭐 세월호에 그때 안전 대책을 제대로 안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사실은 새 정부, 특히 우리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갖춰야 될 거다. 그러니까 너무도 이런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입니다. 안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하면 표가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정권의 어떤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되려 이런 상황에 무뎌지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양욱 의원은 보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소 생활 그대로 담담히 해나가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도 경각심을 갖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임광규 의원, 그럼 북한은 왜 괌을 자꾸 겨냥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괌을 저도 가족들하고 휴가를 한번 가봤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거기는 가보셨습니까 혹시? 네, 가봤습니다. 그리고 임광규 의원이 아마 괌의 칼기 그렇습니다. 추락했을 때 아마 그때 이제 가족들하고 휴가를 갔다가 공교롭게도 거기 남아서 이제 취재를 했던 기억인데 거기가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완전히 관광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관광도시가 아니고 대단히 핵심 전략기지입니다. 동북아 패권을 겨루고 있는 중국과 봤을 때 이쪽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기지고 특히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하는 데는 아주 압박을 하기 위한 전초기지와 전략 허브란 말이에요. 거기가 17만 병밖에 안 사는 아주 작은 섬이지만은 이게 군사적으로 미국은 앤더슨 공군기지가 있고요. 아프라 해군기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군기지에는 우리 자주 등장하는 비완비 폭격 있지 않습니까? 그거 거기에 있고요. 그 전략 핵무기들이 무기들이 상당히 거기에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아프라 해군기지에는 핵추진 잠수함도 머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고도 미사일,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가 지금 전술 배치되어 있는 곳은 거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제 예고하면서 발언한 걸 보면요. 미국의 대조선 침략의 전초기지 그리고 발진기지인 괌도를 예의주시하며 제압 견제를 위한 의미 있는 실제적 행동을 반드시 취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밝혔습니다. 대조선 침략의 전초기지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 비언비 랜스 두 대도 항상 괌 기지에서 출발해서 한반도 상공을 날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괌이 보통 보면은 뭐 꼭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프간이라든가 혹은 뭐 이라크 같은 데 주로 작전을 할 때 중간에 거쳐가는 기지로서 괌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위 갖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뭐 사실은 이제 지금 B1이 와 있지만 이전에 B52가 전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현재 많이 활용하는 주력 기종들이 제일 많이 배치된 곳이 바로 이 앤더슨 공군기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의 전략군 사령관의 성명, 어제는 총체적으로 괌 얘기하면서 위협을 했는데 오늘 보다 더 한 번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밝혔는지 김영환 의원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보겠습니다. 네. 북한 전략군 사령관의 성명,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 김낙겸 북한군 사령관의 성명 내용인데요. 김영환 의원이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김낙겸 북한군 전략군 사령관이 어제 말한 건데요. 우리가 발사하는 화성 12는 일본의 시네마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km를 굉장히 복잡하게 썼는데 1,065초간 비행한 후에 괌도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탄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괌에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저렇게 어디에 어떻게 쏜다는 것을 밝혀서 상당히 글쎄요. 저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실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또 과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달 중순까지 괌섬이라는 얘기겠죠. 포위 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여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보고드리고 발사대기 태세에서 이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구체적인 시점 8월 중순입니다. 그럼 8월 중순 이후가 된다는 얘기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그 포위 사격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연합 훈련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한미 연합 을지훈련 얘기하는 맞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도상 연습이고 병력이 많이 동원되는 훈련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북한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늘상 이 앞뒤로 해서 다른 실기동 훈련들이 그러니까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훈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을지 그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는 항공모함, 항모 전단이 2개가 파견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다시 한번 승부수를 거는 것이 아닌가.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 8월에 목함 지뢰 도발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바로 그 목함 지뢰 도발 때 사실 우리 그 남북이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에 갔습니다. 국민적 여론도 우리 굉장히 좀 들끓어서 도저히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참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들도 있었고요. 사실은 아마도 전쟁에 가장 가까웠던 시기가 저는 그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식의 어떤 긴장을 이제는 북한이 또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김태현 변호사, 김낙겸? 우리가 북한군 전략군 사령관 이름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김낙겸 북한군 전략군 사령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fire and fury라는 그런 강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받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이 알아들을 만큼 충분한 경고를 하였지만 미군 통수권자는 정세 방향을 전혀 가늠하지 못한 채 화염과 분노요, 모요하는 망령 의상과 망발을 얘기하는 것 같죠? 를 또다시 늘어놓아 우리 화성 포병들의 격앙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과 미국의 어떤 언사들이 주고받으면서 계속 좀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얘기 나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은 가장 핵전력을 끝까지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트위터 내용이 나오니까 오늘 또 괌에 대해서 구체적인 미사일 경로까지 밝히는 저런 성명도 나온 걸로 봐서 미국과 북한의 어떤 강경한 대치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 일의 결말이 어디까지인지 여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미국령 괌인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전략군 사령관 성명을 보니까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라고
분명하게 적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순서를 바꿔서 원래 미국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원래 긴장하는 게 또 일본인데 일본은 그렇습니다. 발칵 뒤집혔을 것도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괌을 노려서 발사를 하는 것이라면은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 발사한 지 수분 만에 한 2, 3분 만에 고도 1000km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 정도 고도까지 올라가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국내 사드로도 이걸 요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일본이 보면은 이제 나름 사드보다 높은 고도의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SM-3라고 해서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도 한 250에서 뭐 500km까지도 요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지금 일본이 공동 개발하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이 미사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000km 이상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요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일본 상공 지나가면 일본이 지나가는 미사일 요격할 권리가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영공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요격할 권리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공의 의미가 여기서 좀 갈릴 수가 있는데요. 영공을 어디까지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그 자신들의 무력이 닿는 범위, 그러니까 항공기가 운용해서 요격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영공이라고 바라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서는 벗어나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건 하여간 지금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닥 많지 않다. 다만 이제 일본에 보면 그 교감이샤키나 샤리키 같은데 미군의 주일 미군이 소위 우리 사드의 문제가 되는 엑스밴드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레이더들이 이 화성 12호에 이동하는 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 탐지를 해서 그래서 정밀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제가 한 가지 좀 놀라운 것은 보면은 이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65초라든가 정확한 사거리라든가 1065초가 한 14분, 15분 정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뭐 20분 이내의 시간인데 바로 뭐냐면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자신들 미사일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면 타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 맞춰봤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북한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이 화성 12호의 능력으로 타격을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구체적 수치를 제시를 해줌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요격할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 북한이 일본을 겨냥해서 일본 상공을 지나간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점도 상당히 이색적인,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이 수장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도 북한이 노동신문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북이 봤을 때는 한미의 삼각동맹이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북의 입장에서는 적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경계 얘기를 나온 건데 우린 이미 일본 열도 따위는 순식간에 초토화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 오래다. 일본 열도가 통째로 태평양에 수장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런 강한 톤의 어제자 노동신문에서 글을 실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본인들의 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일본의 방위상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새로운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신문이나 전략군 사령관이 일본을 겨냥한 게 아마 일본 방위상의 발언 때문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これが新たな脅威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また中国の海洋進出におきましても東シナ海、南シナ海での様々な威嚇的な行動が相変わらず変わらないという状況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状況で私どもとしてはこの問題については強い懸念を持つということ、これを新たに明記をさせて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임광희 의원, 저 얘기가 아마 일본의 방위백서 매년 나오는데 방위백서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놨다는 걸 설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위백서가 해마다 나오는데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상당히 좀 문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페이지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작년에 걸 보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다. 이렇게 북한의 핵미사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했었는데 올해 거에는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다. 그리고 북 핵무기는 이미 상당히 진전됐다. 이렇게 해서
현실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위협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일본 상공을 미사일이 지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하면서 일본 정부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도 긴장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여러분께 자세히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들려드렸던 영상에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임박한 위협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무장관과 다른 이야기, 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화염과 분노를 잇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매파와 비둘기파라고 하는데 비둘기파의 사실 유일한 사람은 틸러슨 국무장관 아니겠습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은 강경한 어떤 발언을 좀 누그러뜨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맥레스터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계속 강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미군의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어제도 나왔던 그 화염과 분노 발언, 그 이후에 북에서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자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나자마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의 첫 번째 지시는 우리의 핵무기를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더 강력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저 글을 올린 시점이 바로 그 화염과 분노의 발언에 대한 틸러슨 국무장관이 좀 누그러뜨리는 발언들, 그러니까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발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강한 트위터 메시지가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무리 온화한 메시지를 든다 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저 강한 메시지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미국의 어떤 기조는 조금 강경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관측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기조가 강경 기조다. 혼선을 빚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혼선을 빚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부나 매파와 비둘기파는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과의 충돌이라면 당연히 국방부 쪽은 매파, 국무 쪽은 비둘기파겠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VIP,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밑에 안보 파트, 군 파트와 외교 파트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채찍과 당근,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어쨌든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목소리들은 조금은 묻히는 것이 어떤 권력의 운용생에서 맞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와 국무부가 이렇게 조금 이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트 국무부 대변인이 그렇지 않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우리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걸 그대로 믿어본다면은 상당히 전략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강경한 것을 막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강하게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에 대한 또 불안감도 일부 해소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전략적이다라고 보는 해석도 또 있습니다. 네, 매티슨 국방장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했던 화염과 분노 발언 그것과 조응이 된다고 할까요? 호응이 될 수 있는 발언을 또 한 것 같은데 북한 정권에 정말 이런 이야기도 또 해갖고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이 크게 보도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고 핵무기 추구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 정권의 종식과 자국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고려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동맹국들의 합동 군사력은 지구에서 가장 정확하고 잘 훈련되고 튼튼한 방어력과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북한은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실은 매파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원래는 외교적 해결을 상당히 강조해왔던 장관이에요. 그런데 매티슨 국방장관이 갑자기 말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상응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의 기조가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은 강경 기조 쪽으로 흐름이 잡혀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더더욱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미국 언론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간단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욱 의원이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국방부의 국가정보국 산하 기밀보고서 입수해서 보고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 이게 예. 과연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떤 나라들이 또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뭐 핵탄두 소형화 시켜야지. 그래서 미사일에 실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가벼워야지 결국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일단 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DIA에서는 수년 전에 유사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우리 군도 뭐 그렇게 오래전부터 분석해 왔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이 돼서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바라봤는데, 자, 이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화성 10이나 화성 14와 같은 그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보시면은 아마 핵탄두, 지금 600kg에 표현이 돼 있지만 500에서 600kg 정도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배터리라든가 기폭 장비 같은 게 한 뭐 200kg, 앞에 탄두 구조물 한 150kg 정도 해서 지금 저거는 저렇게 거의 한 800 거의 50kg 정도, 950kg 정도 이런 정도의 무게로 보여주고 있지만 거의 1톤이네요. 거의 1톤인데 예. 그것보다 더 작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kg 정도 내도 이 모든 걸 합쳤을 때 운영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게 갑자기 문제가 됐냐? 이전에도 이미 저 기술은 북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북한이 화성 14와 같은 ICBM을 개발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화성 14에 실으면은 물론 저게 파괴력이 좀 약합니다. 아마도 지난 5차 핵실험 때 터뜨렸던 10에서 20킬로톤 정도의 파괴력.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사에서 목격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런 탄두를 지금 북한이 실전 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정치적인 의미로는 저건 미국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9.11 테러 하나만 갖고도 전쟁에 참여한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러한 위협이 닥치고 있는 상황. 특히 아마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로 미국 본토에 대해서 직접적 미사일 그 위협을 가하는 것은 처음일 텐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결국 그럼 이러한 뭐 핵탄두 소형화에 누가 성공을 했냐? 근본적으로 지금 핵 미사일을 운영하는 국가는 다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5 그러니까 기존의 공식적 핵 보유국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 전부 다 이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 양욱 전문위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인도, 중국 이렇게 있다는 점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박경 본부장이 계속해서 자유토론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자들의 질문 받기 시작했는지 현장 한번 잠시 좀 보여주시죠. 여러 지적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뒤이기에 지금 아직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호칭을 저 스스로 못 쓰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여러 정책 제안들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또 특히 아까 국민의 요구, 또 산업계의 요구, 영국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하겠는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ICT를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또 분석할 수 있고 하는 체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의 NTIS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와 연동시켜서 현장의 요구가 대표자의 요구가 아니라 현장의 요구가 직접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더 넓게 폭넓게 구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NTIS 가 유엔에서 공공행정상을 받았는데요. 그게 참여정부 때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발전시키고 재구축해서 정말 현장의 분들이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그 의견이 반영돼서 연구개발 배분 체계에 적용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력 있는 사람이 연구비를 좀 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비 배분 체계,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네, 박경 본부장이 일했던, 자유 실수, 토론을 통해서 또 과학기술계 그 인사들이 잘못, 제안한 이야기에 대한 뼈저리게 반성할 때 대답을 하고 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거치에 좀 대한 많이 입장을 반성을 표명하는 했습니다.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런 그런 얘기 하나 있네요. 연구개발 아직까지도 체계가, 제 자신 스스로 과학기술 그 혁신 체계적으로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의사결정이 체계적으로 맡고 이루어질 있다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제도를 있습니다. 만들 수 이렇게 있도록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여러분들의 잠시 뒤에 기자들 질문 의견을 나오고 잘 그 전달하는 답변할 때 역할을 좀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박경 본부장의 거치 문제가 상당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으로 간담회를 바로 마무리하고요.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선배 대변인께서 간단하게 기자단과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들의 질문에 박경 본부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시청자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통부 대변인 전성배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손 들어주시고 소속하고 이름 말씀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을 조금 피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민석 기자님. 그래서 사퇴 요구가 많은데 사퇴할 뜻은 분명히 없으신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황우석 박사님하고 지금도 만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류를 하시는지 하신다면 가장 최근에 언제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반성하는 상황에서 실수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고집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저에게 이제 일할 기회를 계속 좀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그 발전과 또 국민의 성장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우석 박사와 만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직접적인 교류, 개인적인 교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교류한 적은 없고요.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모임에서 몇 차례 얼굴 마주친 적은 있지만, 예, 그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는 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실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번에 황우석 박사의 연구가 X로는 굉장히 많은 연구로 집중돼 있어 보이는데 그 연구비 집중이 된 것은 제가 청와대 내에서 있을 때 연구비를 설계하고 이렇게 직접 배분하고 하는 직접 역할은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연구비를 수주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까지 포함하겠지만은 이 현장의 연구 수요에 맞는 연구비 배분 체계로 해서 좀 냉철하게 좀 결정될 수 있는 그리고 좀 전문가가 그 전문성을 좀 더 파악해서 결정될 수 있는 좀 여론에 휘둘리거나 이러지 않는 그 당시에 사실 국민적 여론이 많이 반영된 결정이지 않았을까 제가 좀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연구비 배분 체계 이게 좀 체계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음 질문. 예. 네, SBS 정부희 기자인데요. 황우석 교수 논문 공저자로 넣어졌을 때 그때 공저자로 넣어달라고 부탁하신 건가요? 아니면 황우석 교수가 직접 넣어준 건가요? 예, 정말 그게 저의 좀 신중하지 않았던 소홀했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논문 기획은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나왔을 텐데 2004년에 나왔나요? 2004년에 나왔을 텐데 한 2년 전쯤에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이걸 하자 이런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논문이 작성되셔서 투고를 한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획을 할 때 논문이 작성이 되면 제가 이제 세부 가지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세부 가지 책임자들은 다 넣기로 하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전공이 그쪽 분야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계속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과학기술 정책 쪽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그 역할이라고 또 특히 생명 분야의 논문은 생명윤리 등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 관리 체계 지금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 분야를 좀 제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전화를 받았을 때 이동하다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냥 신중하지 않게 그냥 알았다고 알았다고 이렇게 답을 한 게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았다고 답한 그 잘못이 신중하지 않았다 생각하고요. 정말 제가 왜 그때 그걸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 저도 연구자의 논문의 실험 등 반영 여부를 꼭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왜 제가 그거를 그냥 연구팀의 세부 가지 책임자 기획할 때 참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오케이를 했는지 아주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똑같은 거 더 드리면. 박기영 본부장은 본부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고집한다기보다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의 성장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박기영 본부장을 향해서 과거 황우석 사태에 연루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사퇴해야 된다는 요구가 상당히 빗발치고 있지만 박기영 본부장은 그만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황우석 교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이 올라간 과정에 대해서 SBS의 정고희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논문 기획은 같이 했다. 그리고 세부과제 책임자들은 다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다. 그렇게 황우석 교수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알았다라고만 대답했는데 제가 신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질문이 계속 나와도 박기영 본부장의 대답은 같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뜻을 오늘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저희는 저희들이 주제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북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국을 겨냥해서는 위협적인 발언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략군 사령관 명의로 괌 주변에 화성 12형 미사일 4발을 30에서 40km 정도 떨어진 바다에 떨어뜨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한국계 캐나다인이죠. 이면수 목사를 병보석으로 석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가족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First we couldn't believe it. Like we were like, some people thought I made a mistake. You know, when I made the announcement this morning at service. They were like, are you sure that's true? And we're so happy. If our Prime Minister didn't send this delegation, I don't think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initiate releasing. But it's a good gesture. 네, 캐나다 트리도 총리의 특사가 현재 북한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특사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북한이 거기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이면수 목사를 석방한 것 같은데 몇 달 만에 석방이 된 거죠? 31달 만입니다. 재작년 1월 달에 북한을 들어갔거든요. 2년 7개월 만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억류가 됐는데 원래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전에 했던 발언, 그래서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 혐의다 이렇게 해서 종신노역형, 이게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는데 과거 한 기도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북한을 악 자체라고 부르고 빨리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표현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무려 31개월이나 지나서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무기노동 교화형을 언도받고 교화 중에 있던 캐나다 국민 임현수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되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바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견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를 석방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가 뭘까요? 양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역시 북한의 의도는 이번 기회에 자신들에게 오는 어떤 위협들을 한번 제거해 보겠다, 혹은 제거할 수 있는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뭐 당장 아까 괌을 계속 얘기하는 것도요, 결국은 이 폭격기 자체가 와서 자신의 지도자를 죽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참수작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의 안보 제일 목적은 국민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하는 것보다는 역시 김정은을 지키는 것이 제1의 목표일 것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8월 위기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 자체가 바로 이런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괌으로 날아갔는데 여기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보복으로 대응한다, 타격으로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전쟁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로 정말 서로 신뢰를 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그래야 더욱더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고 8월 위기설도 결국은 기후에 끝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면수 목사 석방했다는 소식 들으면서 저는 원벽은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원벽은 사례가 아마 북한이 이런 결정하는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래서 이제 원비어의 사태 때문에 이제 미국의 어떤 조야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국민의 분위기, 여론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면수 목자를 석방함으로써 조금은 그 퇴로를 열어두는 이런 전략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전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한 몇 달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그런 한 말씀을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북한이 항상 인질을 석방하면 핵실험을 하고, 인질 석방하고 핵실험하고, 항상 핵실험했는데 미사일 실험하기 직전에는 유화책으로도 인질 석방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전조는 아닌지 하는 걱정도 약간은 됩니다. 예.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은 계속하면서 한국계 캐나다인 31달 동안 억류하고 있던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는 석방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북한과 관련한 소식, 또 박경 본부장의 거취와 관련한 박경 본부장의 입장 표명 이렇게 전해드렸고요.